이게 이제 그 스필버그의 그 영화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한 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저희가 고고학자가 보니까 적어도 7명 이상의 고고학자의 그 이미지가 조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물론 다양한 사람 중 한 명, 바로 이 사람. 제임스 랭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 비주얼로는 가장 인디애나랑 흡사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인디애나가 3편까지 찍으면서 4편 나왔나요? 4편부터 인기 없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그것이 여러 학교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바로 제임스 랭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웅이었을까? 예, 그렇지는 않다가 이제 제 이야기가 오늘 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 사람과 관련된 바로 그 이야기는 바로요, 그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강의를 한 뭐 수십 번 할 수 있을, 할 수 있는 되겠지만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를 처음 말한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실크로드를 처음 제정한 사람. 영국도 미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이에요. 독일. 왜 독일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이야기했을까? 19세기 말에요. 유일하게 식민지가 없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에요. 한마디로 뒤늦게 뛰어들었더니만은 깃발 꽂을 데가 아무도 없네. 그러자 그 리히트호펜이라는 그 지리학자가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 뭐냐? 배 타고 신대륙 가는 그 식민지 말고 내륙을 통해서 유라시아를 가로질러서 중국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 정말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2000년 전부터 이미 그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의 이름은 바로 비단의 길입니다라고 해서 이 독일 사람들이 처음 만들어서 뒤늦게 유라시아로 진출을 하자. 그런 이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라는 배경은요. 이제 다른 데 깃발 꽂을 데 없으니까 중앙아시아랑 중국과 깃발을 꽂자 우리가 뭐 이런 식의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레이트 게임은요. 인도가 그 당시에는 영국 땅이었죠. 영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럼 신강성이 나오죠. 러시아가 시베리아에서 내려와요. 그럼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의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입니다. 이 지역을 놓고 러시아가 내려갈까? 영국이 올라갈까? 서로 싸우죠. 이게 거의 100년 가까이 싸웁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물론 승자는 누가 이겼냐? 중국이 이겼잖아요. 신강성은 중국이 먹었잖아요. 결국. 예.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러시아가 차지했고요. 소련이 차지했지만 그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내려오니까 이 스벤 헤딘 같은 그 스웨덴 학자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달려들고 그러자 영국, 프랑스 다 달려듭니다. 경쟁적으로. 심지어는 일본도 여기에 달려들어요. 일본도. 일본에 그 오탄이라고 하는 그 아주 부자 귀족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영국 유학 가서 그 당시 이거 식민지를 갖고 있는 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실크로드는 거의 뭐 필수로 가는 곳이다 해가지고 일본도 파견을 해요. 오타니가. 그래서 한국에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2층에 가면은요 실크로드 유물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때 오타니가 갖고 온 거였어요. 오타니가 그때 한국은 이제 일본 땅이었잖아요. 오타니가 이 사람이 그 뭡니까? 그 나침의 소설기 소설 도련님의 소설 아시죠? 보면 철 없고 약간 좀 그런 이상주의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청 낭비벽도 심하고 이거 실크로드 한다고 돈을 다 써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파산해요. 파산하고 거의 뭐 혼자 살게 되는데 파산하자 이 사람이 그동안 모았었던 이 유물들을 다 팔아치웁니다. 그걸 누가 샀냐? 조선 총독부가 사들였어요. 바로 그게 현재 갖고 있는 이 컬렉션입니다. 예.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가재가 뛰니까 모두 뛴단 말이잖아요. 미국이 뒤늦게 그걸 안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뛰어들어야 되겠지 해서 이 사람이 제임스 랭던이라는 사람이 원래 전공이 이제 그 오카무라 겐신이라고 일본 사람한테서 미술사를 배웠었던 미술사 학자예요. 근데 우리 미국도 질 수 없다. 한번 뛰어들어야지 해가지고 급하게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요즘에 트럼프 때문에 많이 그 민낯을 보여줬지만 이때만 해도 결코
세계 인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2차대전 끝나고 나서 인류가 됐지. 이때는 완전히 그 진짜 대전 못 봤었던 유럽의 아류였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이때 이 사람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사전조사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던 걸 그냥 대충 주워듣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무모하게 뛰어들어서 이 동항의 그 막고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뭡니까? 미국에서 본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되게 신나는 모험이 되겠죠. 야, 우리 미국도 간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서 큰 반발을 일으킵니다. 1923년 되면요. 이때 1914년도인가 갑자기 기억나요. 중국 신해혁명 끝나고 이때는 거의 이 지역의 치안이 안정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의 그 반발감, 외국 사람들에 대한 반발감이 극에 달할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맨날 석구라면 영국에서 뜯어가고 프랑스 이래봐요. 얼마나 그거 열받고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게 지금 이때 이미 3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현지 주민들은 아주 그 분노가 크게 달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어디를 가면 제일 좋으냐? 그냥 도낭의 막국을 제일 유명하다. 도낭이. 또 가야지. 간 거예요. 가니까 당연히 현지 주민들이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그 혼자 간 게 아니라 북경대학교에 있었던 그 교수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체는 이제 중국도 이해했죠. 어차피 중국 학자들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해서 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무모하게 갔고 현지 주민들은 거의 그때가 또 기근이 몇 년간 일어나가지고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답니다.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 앞에서 벽화에 있는 걸 떼어간다고 들어왔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조사는요, 최악의 조사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열받고, 이게 진짜 무식한 짓거리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게, 다음에 단순하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사진이 갖고 있는 게 도낭이 없고 대신에 이제 비슷한 신강성에 있는 피지 석불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석불 안에 이렇게 벽화들이 있어요. 이제 도낭에 갔더니만은 이거는 참고 이미지입니다. 다른 거의 비슷한 도낭은 다른 있는데 가져갈 수 있는 유물들은 다 이미 갖고 간 거예요. 폴 펠리오가 도낭에서 장경동에서 이거 경전들 다 가져갔죠. 일부는 또 러시아가 와서 또 가져갔죠. 이미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털어갔어요. 다른 탐험대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랭던 같은 사람은 하버드에서 돈은 펀딩을 엄청 받아왔죠. 그러면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벽화를 뜯어가요. 벽화.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이건 이제 벽화를 갖다가요. 그러면 벽화를 떼어간다는 거 가능하냐? 실제로 많이 떼어갔거든요. 한국도 가면은요. 한국도 박물관에 가면은 이 실크로드의 벽화를 떼어간 잔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거 떼어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재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다못해 현지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잘 떼어지나 안 떼어지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제일 좋은 건 떼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떼어가면 안 되는. 최소한의 그러한 실험 내지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실 그 전부터 많이 뜯어갔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더 무식하게 검증도 안 된 방법으로 급하게 떼어가서 26개를 뗐거든요.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6개만 남았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파괴지 이게 뭡니까? 이게 폭탄 갖다 터뜨린 거랑 거의 똑같은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 교수란 분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죠? 이 말도 안 되는 최악의 그러한 그래서 이게 이 랭던의 이 조사가요. 이 실크로드상 최악의 참사로 보통 이야기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도 도망가면은요, 이 랭던 워너가 떼어내갔었던 그 흉측한 자국 있죠. 지금도 보존해서 이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서양의 그 참혹한 문화재 파괴 현장이다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현장 재료로 잘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얘기해요. 약간 랭던도 좀 억울한 측면도 있죠. 왜? 다른 나라에선 다 털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는 실제 그러한 정보를 안 준 거야. 근데 주면 뭐 줄 리가 없겠죠. 왜 누가 뭐 줘오라고. 그리고 본인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없으면은 정말 학자였다면은 돈 쓴 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 같으면 그냥 중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었죠. 그리고 더 나쁜 건 무엇이냐? 근데 이 사람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이제 돈 들어 썼고 최악의 어떠한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 바로 자신을 도와줬던 그 북정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천완리, 진만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스파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써요. 회고록에. 중국 저기 정부의 스파이였고 현지에 있었던 주민들도 이 사람이 뒤에서 몰래 써가지고 뭐 방해를 막 놔가지고 내가 조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나빠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중국 이 천만리하고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 중국 정부가 방해한 흔적이 없어요. 이 천만리 실제로 이 사람을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조력으로 밝혔다는 것은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천만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랭던의 그 발굴을 조사했었던 미국에 있었던 미국의 교수가 이야기한 논문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방해했다는 스파이가 있었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 이게 가장 마지막에 조사했기 때문에 이미 중국 사람들의 그 여기 현지 dunang의 주민들의 그 불만을 폭발했었고 그 당시에 기근이 몇 년째 나왔었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었죠. 그리고 설마 방해를 했다고 치면은 그래도 벽화를 제대로 떼어나갈 기술도 없으면서 벽화를 떼다가 다 깨먹은 거는 그거는 본인 죄 아닌가요? 예. 자, 하지만 어,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켰어요. 이거는 뭐 현지 중국인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딱 하나 걷는 게 이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사방에서 뭐 좀 가져갈 게 없냐라고 해서 막국을 328호에서 있는 이 관음보살상을 갖다가 이 사람이 사드립니다. 이게 현재 이 하버드 대학교 박물관,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저기 그 아서 세클러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하버드 내에서 에이시안하고 포그 박물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총 4개 있는데 두 개에서 에이시안 전시하고 있는데 가면은 세클러 박물관이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가장 잘 보이는데 딱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도 실크로드 엑스피디션을 했었다. 그러니까 발굴했었다. 자랑을 하는데 그 어디에도 제가 갔을 때만 해도요. 2014년도, 17년, 16년도 갔었는데요. 어디에도 이 랭던이 벽화를 파괴했었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되게 그냥 뭐 물론 그렇죠. 자기가 뭐 잘못한 거 감추고 다녔겠죠. 그건 뭐 감추는 거는 뭐 인간의 본능이니까. 자, 그런데 이게요. 여기에서 이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랭던 원어는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다 스필버그 감독이 이 사람을 보고 모델로 삼을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바로 예, The Long Old Road in China. 중국으로 가는 멀고도 머나먼 길이란 아주 그럴듯한 책을 내요. 자기의 탐험기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한 실크로드 발견한 이야기, 중국 상해에 가서 뭐 죽을 뻔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자기 잠성을 거의 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냅니다. 이 책이 상당히 큰 인기를 얻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쪽 탐사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보통 다른 나라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생각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야구해도 이름이 내셔널 리그잖아요. 그 월드 시리즈고 자기들이 그 세계 단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대륙이라고 하는 세계에선 최초의 실크로드 탐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과 인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기가 그 인디애나 존스로 아마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이 랭던 원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잠깐 여기서 하나만 우리 좀 너무나 막 이거 강의가 길어지니까 저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요 잠깐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고 제가 좀 저기 같이 볼게요.
어디 갔지? 예. 자, 지금 유튜브 보이십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인디아나 존스 첫 번째 장면입니다. 기억나? 2탄 첫 번째 장면이 상하이예요. 상하이인데 이게요. 뭐냐면 이게 이 사람들은 다 만주족들입니다. 만주족이 누르하치, 만주로 세웠었던 누르하치 유고를 이제 전해주러 인디아나랑 거래를 해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청나라 말기이고 이제 이 장면이 바로 사실은 그 랭던 워너가 중국에서 그 모험했었던 실제 상하이에서 이 사람이 오래 있었거든요. 그 장면들이 여기서 이렇게 각색이 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국을 예, 중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막 비하를 많이 하고 고고학 교수가 이런 거 팔았다가는 제가 이렇게 했다가는 저 지금 여기 못 있죠. 예. 근데 의뢰껏 문제는 이러한 고고학자가 이 판매하고 하는 것을 뭐 하면 안 되지만 자기 나라 가면 말도 안 해. 다른 나라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인디언스 이 편의 주요한 그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보면 가장 뭐랄까 오리엔탈리즘, 즉 이 동양을 상당히 비하하고 좀 이렇게 경멸하는 듯한 그것이 전체 시리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사람들의 그러한 그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그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예. 자, 다시 예, 돌아갈게요. 네. 자, 여기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리 해버렸네. 한국에도 예, 실크로드 약탈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분이 많이 있었어요. 오타니 컬렉션을 돌려주자. 어디에? 중국에? 그러지 못하죠. 예. 그럴 수는 없고요. 한국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개방을 했나? 아직 개방하지 않았죠. 국립박물관. 가시면 혼자 한번 조용히 가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유물도 좋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다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하면은 뭐랄까 이 인디애나 존스의 슬픈 역사가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 랭던 원어의 또 다른 잘못된 그 이 사람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 아시아라 가는 전공이 아시아라 그래 동아시아 하는 분이 드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서는 거의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가미사마예요. 그 원어 가미사마. 이게 보면은 일본에서 있는 그 사람의 그 추모비인데요. 그 일인즉슨 예, 그 194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있죠? 모니먼트맨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누구죠? 되게 유명하신 자 여기 포스터 하나 준비했었는데 이미지 예. 이 영화 모니먼트맨 이게 누구죠? 이 조지 클룬이랑 예? 그 이 사람 뭡니까? 맷 데이먼 나온 영화 이거 한국에서 인기 없었나요? 이게 뭐냐면은 군대에서 문화재를 갖다가 이제 찾고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쟁은 전쟁인데요. 내가 총을 쏴올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은 그 지역의 가장 보물들과 은행들에서 금고를 접수해야 되겠죠. 그 문화재 접수하는 팀. 바로 그게 모니먼트맨입니다. 참고로 예 마지막 남아 있었던 이 모니먼트맨 군대에서 그 군대를 도와서 점령할 때 문화재를 그 탈취하는 목록을 정리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모니먼트맨이 얼마 전에 예, 올해 그 6월에 죽었습니다. 그 저기 코로나로 미국에서 예, 하여튼 뭐 그런 사연인데 이 랭던 워너가요 이 사람이 전공이 일본 미술사다 보니까 이 폐막 말기에 이제 이때만 해도 알겠죠. 뭐 우리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같은 영화 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그 일본 진격을 앞두고 도쿄 대공습만 하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 이미 일본은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국은요, 미국 정부는 그러면 일본에서 반드시 이제 꼭 보존해야 될, 즉 챙겨야 될 문화재 목록을 이 랭던 보고 작성시키게 랭던 워너한테. 그래서 워너가 151개를 작성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워너 리스트예요. 워너,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쉰들러 리스트 있죠? 그런 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꼭 보존해라가 아니라
이거는 꼭 챙겨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못하겠지만, 예컨대 적절한 게, 내가 어느 그 마트를 갔다가 가서 턴다. 예컨대 도둑을 턴다. 예컨대 뭐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다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는 꼭 훔쳐가야 됩니다 하는 게 있겠죠. 거의 그런 거죠. 다른 나라 침략하니까 반드시 갖고 와야 될 거, 챙겨야 될 거. 그리고 그거는 폭발하지 마세요. 왜? 우리 땅 되면 우리가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국보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그 원자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원자탄 투하의 가장 큰 그 뒷배경 결국 소련의 그 개입이었죠. 이제 소련이 그 독일이 이제 히틀러 정권 무너뜨리고 그러자마자 스탈린은 곧장 그 모든 부대를 태워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쭉 오게 하죠. 만주 쪽으로. 그거를 알자 빠르게 전쟁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원자탄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원자탄을 어디에다 떨어뜨릴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이게 고르죠. 이 기준 첫 번째, 100만 명 이상이 될 것. 그리고 공업이 발달할 것. 그렇죠. 공업이 발달해야지만 그 나라 탄광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넘었던 도시가 도쿄, 오사카, 나고야, 교토. 딱 4개였습니다. 그런데 도쿄를 갖다가 폭발할 경우는 좀 그렇겠죠.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이 거의 일본 사람은 천황을 신처럼 하면서 막 목숨도 걸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요즘 말로 뒤끝 장내릴 것이다.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토가 이제 다른 도시는 오사카 같은 경우는 폭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토는 한 번도 안 했대요. 폭격을. 그래서 잘 됐다. 이 서프라이즈. 되게 좀 잔인한 서프라이즈. 놀래켜주면서 피해를 주자. 교토가 한번 올라왔어요. 그 후보로. 그러자 이제부터 이제 이게 알려진 겁니다. 랭던 워너가 그 대통령과 단판을 지어서 간신히 가서 뜯어 말려가지고 교토는 안 됩니다. 교토는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랭던 워너가 교토를 그 리스트에서 뺍니다. 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문제는 그 당시 미군에서 수뇌부나 군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토가 어딘지, 교토가 도쿄인지 알 게 뭐야. 그냥 갖다 부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자 랭던 워너가 이거를 막아서 2주 전에, 그러니까 또가 2주 전에 극적으로 대통령과 만나서 막았다. 그렇게 나중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자 랭던 워너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미사마가 된 겁니다. 신처럼 된 거죠. 우리 이 역사 도시 교토를 지켜주신 인물이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교토 폭격을 막은 사람은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헨리 스팀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헨리 스팀슨.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전쟁 장관, 지금 하면 이제 그 육군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교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마지막까지 설득을 해서 교토를 아예 가는 교토 폭격이 결정된 걸 내린 것이 아니라 교토를 여러 가지 리스트에서 있는 걸 빼게 한 겁니다. 예, 이 사람이. 그래서 근데 그럼 왜 랭던 워너를 갖다가 내세웠냐? 그거는 바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미국 사람들의 선택이었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또 솔직히 아시아 사람들이 하버드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스토리야.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온몸으로 막아서 우리의 일본, 미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또 물론 또 하나 배경은 굳이 그 기밀들을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랭던 오너를 거짓으로 앞으로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죠.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일파가 나서가지고 미국에서는 나오니까 호감도 급상승하고 이 사람도 덩달아 영웅처럼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밀이 공개가 되고 풀리고 나자 그 다음에 이제 헨리 스팀슨 나중에 회고록에 나오고 실제 미 정부 기록에도 봐도 랭던 원어는 한 게 없습니다. 뭘 했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침략하면은 요거는 꼭 챙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국보 목록들을 챙겨가지고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한 거라면 잘한 거지만 사실은 그 목적, 모니먼트맨의 목적은요, 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의 유물들을 가장 먼저 훔쳐오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양면성입니다. 전쟁은 모든 걸 파괴하지만 동시에 저기서부터 가장 값진 것들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인디애나 존스가 나부터 시작되었었던 왜 고고학이 탐험, 어드밴스, 스릴이 됐냐, 이러한 슬픈 역사가 있는 것이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장면 볼까요? 예. 이게 실제 모니먼트맨의 역할입니다. 이거는요,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 군대는 똑같았습니다. 영국 신사의 나라 영국,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은 대형 박물관에 그 많은 전 세계 유물들이 있을 리가 없겠죠. 예. 다 비슷한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다들 아시는 내용 있죠? 예, 그 트로이 유물. 트로이 아직 알잖아요. 왜 어려서부터 이 하이미 슐리만, 이 사람이 슐리만이 아버지가 들려준 일기야들을 듣고 꿈을 꾸다가 나이 49인가요? 여덟인가 그때 돈 엄청 벌어서 사업 정리해서 그때 대학 입학한 소피아라고 하는 그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 부인 이게 결혼이 네 번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나이 좀 많이 나고 뭐 하여튼 지금 같으면은 참 하여튼 결혼을 해가지고 그 히살리비크 언덕을 발굴을 해서 드디어 트로이를 찾아서 전 세계적인 명성 얻었습니다가 예 여기까지가 아동용 되겠습니다. 진실은 무엇이냐? 역시 슐리만도 이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같이 이어서 할 테니까 슐리만은 대부분 거짓말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공명심으로 발굴했었고 결정적으로 슐리만이 발굴한 황금은 트로이 게 아니었습니다. 트로이보다 더 앞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월리예요. 이게 여기 봤었던 아까 맨 처음 봤었던 요거 지층이 있었죠. 지층. 이 사람은 이 지층을요 잘못 팠어요. 더 깊게 파가지고 트로이를 위에 그 난리 파내버리고 밑에 거에서 나온 황금 가지고 이게 트로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죽을 때까지는 그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트로이 황금 발견을 했다 생각하는데 자 오늘은 이 사람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니까 그때 좀 많이 하고 자 문제는 트로이 유물이 이 사람 죽은 다음에 황금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베를린 박물관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국적이 독일이었거든요. 실제로는 뭐 근데 베를린 박물관에 있었는데 베를린 박물관이 그 전쟁 말기에 폭격을 엄청 당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다 빼서 소개시켜요. 어디에? 그 베를린에 있는 동물원과 몇 군데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베를린 박물관에서 있었던 아까 봤던 실크로드 유물 있죠? 벽화 떼온 거. 벽화 떼온 거는 그 벽화 떼어 짊어지고 온 그 낙타의 노고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때 폭격에 파괴됐어요. 왜?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고 실제로 그냥 때려서 약 3분의 1 정도의 유물이 날아갔어요. 파괴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겁니다. 전쟁 말기 이때 이미 이제 서쪽에서는 미군이 밀고 오고 있었고요.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밀고 오고 있었죠. 베를린을 향해서. 그래서 이 미군은요. 먼저 특공대를 파견해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니먼트맨 이 유물들을 접수하기 위해서 먼저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박물관에 미리 먼저 특공대가 가요. 그래서 거기서 접수를 합니다. 그 유물들을. 그래서 접수를 하고 몇 개를 그 감춰두었던 것들을 다 빼오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트로이 유물도 있었냐? 아니요. 트로이 유물은 이때 없었어요. 신강성 벽화도 없었고 상당히 많은 유물들이 그때 없어졌는데 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 폭격으로 날라갔다라는 것이 정설이었고요. 제가 대학 때까지도 날라갔다라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저기 유실되었다가 정설이었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유학을 러시아에 갔다 왔거든요. 1996년도에
러시아에서 공개를 했어요. 폭탄 선언. 알고 보니 트로이 황금 유물 러시아에 있어. 이게 뭔 말이냐? 특공대에 소련의 모니면 지면이 더 빨리 간 거였어요. 더 빨리 가가지고 베를린 박물관에 있었던 고고학과 교수랑 미리 다 통했어요. 통해서 이 고고학과 교수가 이 조건을 내겁니다. 미리 정보를 주겠다. 대신에 유물 한 점도 상하지 않게 해다오. 그 오케이 해서 동물원의 밑에 숨겨져 있었던 트로이 유물들과 함께 상당히 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먼저 소련으로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트로이의 유물은 소련과 미국의 미소 경쟁에서 소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딨냐? 여기 보이는 이 모스크바에 있는 푸시킨 박물관에 잘 있습니다. 예, 역시 전쟁 전리품이죠. 이게 바로 이 랭던 워너의 역할, 모니면 지면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유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러시아도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 난리 났죠. 이게 96년도에 처음 공개됐거든요. 그러자 이 불법 탈취 유물 즉각 반환하라 막 이렇게 난리 났어요. 독일에서. 그러자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조용히 독일이 입을 싹 닫았습니다. 닫았어요. 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게 엮여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왜? 슐리만이 발굴한 그 땅은요, 현재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의 유물을 허락도 없이 독일로 갖고 간 거야. 그럼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터키죠. 즉각 터키가 아니랐어요. 이거는 너희들 슐리만 때부터 불법으로 가져갔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줘야 된다. 터키한테 줘야 된다. 그렇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일한테 줄 것 같으면은 대형박물관에 있는 미이라들, 파리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 다 돌려줘야 되겠네? 이러다 보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 당신들끼리 다 정리가 되면은 다시 우리한테 요구하기 바라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겠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제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가시면요, 광장에서 요것도 좋지만요,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새로운 전쟁 전리품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게 또 하나의 인디아나 존스의 컨셉이 바로 이 나치 독일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티베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티베트 하면은 당장은 달라이라마가 떠오를 것이고요. 특히 유독 티베트 명상, 이런 거 신비 이런 거 떠오르지 않네. 서양에서 특히 티베트 하시는 분도 티베트 음악 되게 신비로운 걸 강조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거기 하면 진짜 고산지대라 힘들고요.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한데 이상하게 이 티베트 하면 이미지가 좋고 신비주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 요가든 탄트라 뭐든 특히 밀교, 불교 다 티베트. 자, 그 근원이 바로 나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디애나 존스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티베트가 지금 유명한 중국과의 분쟁 때문에 유명하죠. 그래서 인디애나 존스가 이제 티베트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것도 지겨울 수 있으니까 한번 요거 간단하게 틀어놓고 잠깐만 보고 갈게요. 네. 이게 인디애나 존스 1편의 장면인데요. 인디애나가 이제 티베트로 가요. 가서 거기서 혼자 술집을 하고 있는 자기 옛날 지인 내지는 애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하고 이렇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설정이 어떻게 티베트에 술집이 있습니까? 티베트에 이런 티베트 사람은 어떻게 안 먹는데 하여튼 이거는 각색인데 이러자 여기에 이 사람이 와서 나치가 옵니다. 이게 1표 장면입니다. 나치가 와서 비밀을 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지도를 찾죠. 여기서 이제 무슨 성계를 찾는 지도를 찾아서 잡다가 이게 손에 찍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찾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역시 이것도 보면은요,
그러한 이 서양의 그 나치가 왜 좋아했냐면 사실 이게요. 나치당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티베트 하면 티베트가 저기 그 인류의 기원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인류의 기원. 당연히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인데 이때만 해도 아프리카 인류 기원 이런 거는 몰랐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가장 순수한 피가 섞이지 않는 곳이 우리의 기원일 것이다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아니면은 파미르 고원 쪽이 우리 이 우수한 이 피를 가지고 있는 순혈의 아리안족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해서 이때만 해도 파미르하고 티베트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는 견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나치의 여러 가지 그 히틀러의 측근 중에서요. 하이니 히물러. 이 사람은 되게 보면은 기록 보면은 좀 이렇게 병약하고 약간 좀 뭐랄까 이 스타게이저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좀 몽상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역사 오타쿠였는데 특히 사람 신비주의 오타쿠였답니다. 그래서 파미르 어딘가에 아니면 티베트 어딘가에 순수한 아리안족이 있고 거기에서는 우리 제3의 그 저기 신성 로마 제국이죠. 이 나치 제국을 부흥시킬 수 있는 신비스러운 힘과 무기가 거기 있을 것이다. 지금 보면은 이 아저씨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 이땐 진지했어요. 이때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 유럽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신비주의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티베트 어딘가 가면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 유독 보면 이제 이런 미스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유독 나치의 비밀 병기, 뭐 UFO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은 아예 거짓말이 아닌 게 그러한 것들을 되게 생각하면서 히틀러도 여기 경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히틀러 전공이 화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되게 나치의 마크 자체가 이게요. 약 4,000년 전에 그 유러시아 초원에 있었던 그 전차 부대에서 나왔었던 마크거든요. 그건 다른 경영이 다시 하겠습니다만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나치는 순수한 아리안족을 강조해요. 재밌어요. 왜 아리안족을 강조했을까? 보통 서양 문명 하면은 그리스 로마 아니에요. 바로 독일인은 전통적으로 오랑캐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서양 문명에서 그리스 로마에서 벗어난. 그래서 자기네들은 유태인도 싫고 그리스 로마도 안 좋고 우리는 좀 핍박받았었던 아리안족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위대하다는 식으로 내세워져 있었으니까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3의 자신들만의 의식과 문화를 막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정체불명의 이러한 오컬트 의식들을 만드는 장면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이 사람들은 티베트로 가는 그 발굴단을 꾸려요. 그래서 히물러가 히틀러한테 보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히틀러가 되게 관심이 많으면서 그럼 추진시켜 해가지고 이 샤퍼라는 사람으로부터 실제로 티베트를 가서 아리안족을 찾습니다. 왜? 티베트 가면은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피는 섞이면 섞일수록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로 단일 순혈한 민족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물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아니, 순혈한 민족이면 그게 결국 근친들끼리 계속 섞이는 건데, 이거 유전학적으로 봐도 그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그 끝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건데, 하여튼, 이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높은 산속, 해발 4,500m 이상이면은 다른 민족이랑 섞일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진정한 아리안족의 기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 사실 히틀러 자신도 보니까 유태인 피해 뭐 다 섞여 있던 거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런 식으로 실제 티베트인들을 막 계측을 해요. 재고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의 그 순수한 아리안족을 찾겠다. 여기서 혹시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옛날 영화 보시는 분들 있으면 앤서니 퀸의 그 25시간 영화 보셨습니까? 그럼 그것도 그런 내용이죠. 순수한 아리안족 찾기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 강제로 이빨도 뽑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막 이 사람들이 막 그 자신들의 찾고 싶어 했었어요. 나왔냐? 순수한 아리안족이.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여기는. 예, 그런 관계 없는 데인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독일뿐 아니라 서양 여러 곳에서 이쪽을 되게 그러한 신성시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이어져 가지고 왜 티베트에서 칠단 영화도 있잖아요. 뭐 샹그릴라라고 하는 이상향 다 여기 티베트 이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관심은 좋습니다만은 쓸데없는 환상 그리고 이미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 새롭게 이들을 직시해야 된다는 물론 티베트 사람들 지금 거의 뭐 살 수 없을 정도로 핍박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신비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티베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그 사람들의 진실을 이게 무슨 순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치가 이제 갖고 싶었던 이겁니다. 이 크리스탈 해골이 있어요. 크리스탈 유리 수정제 해골이 티베트에 있고 실제 요거는요 왼쪽이 이건 실제 유물이에요. 실제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면은 나치 힘이 생긴다. 우리는 이거 아예 또 이상한 또 무슨 점집에서 무슨 무당도 진지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지해가지고요. 이거는 현재도 남아있는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첫 번째 장면이죠. 아마 레이더스에서 보면 이런 해골 얻는 장면 있잖아요. 자, 이것은 이 유물은 사실 이런 유물들은 이거는요. 실제로 티베트의 골에서 사용되었을까? 아니요. 소정 해골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네,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카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팔라. 보이시나요? 이거 실제 해골이에요. 이거 실제 해골. 예. 이거는 티베트 불교에서 널리 쓰이는 그러한 그 사람의 두개골로 만드는 잔입니다. 의식 때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이거 해골, 그러니까는 카팔라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저기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면 나올 거거든요. 이것이 와전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티벳 같은 게 밀교, 이러한 몸 안에서의 그런 선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와전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티벳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들에서 야, 정말 좋다. 이러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서양에서 나온 것들은요. 그거를 한 단계 거쳐가지고 잘못 듣고 자기들이 과장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침수봉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이러한 크리스탈골이 있다는다. 실제 구하러 가자. 가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짜를 만들어서 나치한테 판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이게 개인의 소장품으로 남아있는 나치가 갖고 있었던 이 크리스탈골.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영화로 바뀌고 이렇게 몇 번 바뀌면서 실제 티베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 썼었던 그 티베트의 이야기 이겁니다. 실제 티베트의 원인은 티베트의 그러한 그 모습은 무엇이냐? 여기는 산악지역이지만요. 이 남아시아, 유라시아 초원, 중국, 중앙아시아가 교차하는 문명의 교차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에 숨겨진 문명이 있어요. 실제 고고학은 다르게 전해요. 실제 고고학 이쪽에 아리안족이 무슨 아리안족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초원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 얼마 전 다큐멘터리 있었죠? 차마고도. 정말로 힘든 고원지대를 사람들이 등짐을 져가면서 힘들게 교류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차마고도의 중심지가 티베트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무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 문명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티베트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황금 인물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진정한 티베트의 모습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티베트는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지금 서양에서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티베트에 대한 문명, 고대 문명, 뭐 신비 대부분은 나치 때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뭐랄까 가십도리로 이게 치부된다는 게 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한 티베트 문명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꽤 밝혀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부러인지 아니면은 모르는지 외면하고 자꾸 그러한 신비주의로만 자꾸 흐른다는 거 그거는 고고학자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의 수업의 그 강의의 마지막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티벳 나치의 그 이야기도 있지만 과연
순수한 단일 혈통이 있을까? 또 있다면 그들은 과연 우수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얼마 전까지도 단일 민족 내지는 순수한 혈통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단일 민족 내지는 자신만의 그 국가에 대한 문화에 대한 프라이드는 참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합니다. 그거는. 한국은 또 그게 또 되게 균일하고 단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어떠한 집단이든지 간에 혈통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과의 교류나 결혼을 아예 막아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살았다. 그러면은 그 집단은 거의 10중 8구 결국은 멸종됩니다. 왜? 열성 유전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몇백 년 가면은 결국은 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남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그냥 주장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컨대 유럽의 왕가들이 있죠. 수백 년간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유전병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팩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혈통이 아니어도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는 그들의 그러한 잠재력들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 국가나 자기 집단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아메리카. 지금도 그렇죠? 그럼 미국 사람들 단일민족이라서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까? 아니요. 혈통하고 관계가 없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것은 혈통과 관계가 없고, 그거는 실제로 인간의 어떠한 자연적인 것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찾았었던 그러한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의 신화는 사실 처음부터 검증되지 않았었던 신비주의였습니다. 물론 나는 그것이 순수한 혈통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문제는 나만 좋아한다, 찾는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수한 혈통이라는 그러한 그 미명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켰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지금 이 히틀러 같은 그러한 혈통 찾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은 자기 나라에 있는 아이누나 오키나와인들을 엄청나게 탄압하죠. 그러면서 자기들 일본만의 단일 민족이 있다. 단일 민족 신화를 가장 잘 아직도 갖고 있는 나라는 역시 지금 일본입니다. 얼마나 주변 국가들을 비하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전 그래서 인디애나 존스가 활동했었던 그 나라의 몇 가지 신화, 보물찾기하고 또 혈통, 이게 단일 민족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티베트를 들어가지고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는요,